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 잘 지내셨죠? 예, 그래요. 자리가 또 많이 바뀌었네. 그래. 자, 오늘 우리 554페이지부터 하면 되죠? 맞나요? 진도? 예. 554페이지. 3절에 보면 조사 확인을 위한 이제 개별법상의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이제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 나오는데 이 법정지상권을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법정지상권을 타물권이라고 하죠. 타물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자기 땅에 아니면 남의 땅에 남의 땅에 이제 권리다 이런 얘기죠. 자기 땅에는 이제 법정지상권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요. 이 법정지상권은 네 가지 원칙이 이제 꼭 필요한데 그 네 가지 원칙이 첫째 동일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분리의 원칙. 이 두 가지를 좀 먼저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땅이 있고요. 땅 위에 이제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했다가,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무슨 원칙? 동일의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치했다가, 토지든 건물이든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누가 좀 불리한가요? 불리한 사람. 건물 소유자가 훨씬 불리하죠. 건물을 옮겨야 되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해서 누구한테? 그러면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하는 게 바로 뭐예요? 법정지상권이죠. 그러면 법정지상권의 반대말은 뭐예요? 법정지상권의 의미는 뭐냐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 만들어진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그 반대말은 뭐예요? 이것도 관습법 들어가는데 약정지상권이라고 해요. 약정지상권. 근데 약정지상권이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그 약정자를 생략하고 그냥 지상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반대말은 약정지상권인데 이거는 약정을 해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는 뭐를 가져? 법정지상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동일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했다가 분리는 뭐예요? 이게 토지하고 건물이 소유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든 말든 하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실 거고요.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남의 땅 위에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의 땅 위에 나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재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존재해야 돼. 뭔가 존재해야 된다. 그럼 여기 그림에서는 지금 뭐가 존재하죠? 건물. 그러면 건물이 존재하고 있을까?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우리 법정지상권의 종류가 5개가 있는데 우리 몇 페이지 잠깐 보시냐면 556페이지 잠깐 보면 거기 양가로 5번에 보면 556페이지 양가로 5번에 보면 무슨 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임목법에 의한, 그죠? 임목법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나온다. 그러면 이런 개념이 되겠네요. 땅 위에 뭐가 있었어요? 임목이 있었어요. 임목이 있었는데 그 임목을 뭐 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도 뭐가 인정된다는 거지?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는 거죠. 뭐의 소유를 위해서요? 임목의 소유를 위해서. 나무라는 말 쓰시면 안 돼요. 나무 이런 말 쓰면 안 돼. 뭐라고? 임목. 나중에 여러분 또 나무 이렇게 또 하면 안 된다고. 나무 아니고 임목이에요. 그러면 임목의 소유를 위해서도 뭐가 인정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법정지상권. 그러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맨 땅에는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맨 땅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죠. 그러면 약정지상권은 성립될 수 있어? 맨 땅에? 그럼요. 약정하면 얼마든지 이 지면에도 성립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특약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야 해요. 이걸 특약 부존재의 원칙이라 그래요. 자, 여기 특약 부존재의 원칙은 무슨 얘기냐면 건물이든 임목이든 간에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게 됐을 때
건물 소유자 혹은 임목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약정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약정을 해주냐면 뭐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뭐 해드릴게요. 건물을 철거해드릴게요. 나무 같으면 다른 데로 옮겨 심을게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약정을 해줬으면 그게 뭐지? 특이하게 있었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를 무슨 원칙? 특약 부존재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이 이제 우리가 충족이 돼야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 책에서 왜 법정지상권을 다룰 거냐면 산이 있어요, 그죠? 산이 있는데 산 주인은 갑이에요. 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묘를 하나 이렇게 썼는데 이 묘에는 누가 이제 이렇게 묻혀 계시냐면 갑 다시가 이제 묻혀 계신 거야. 근데 이제 갑과 갑 다시는 이제 어떤 관계냐면 부자지간이에요. 부자지간이에요. 그러면 부자지간이면 같다라고 볼 수 있어? 아니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같다 아니면 다르다. 우리 이제 쉬는 시간에 남희석 아버지 이렇게 한번 좀 검색 한번 해보실래? 쉬는 시간에? 지금 말고 쉬는 시간에 남희석 알죠? 남희석. 뭐 하는 사람이 남희석이? 개그맨. 개그맨 남희석 아버지 검색하면 완전 똑같이 생겼어. 완전 100%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은 같다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같은 상태에서 묘의 주인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럼 뭐가 바뀔 수 있지? 토지 소유자가 을에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토지는 넘길 수 있으니까 해서 이게 토지 소유자와 뭐의 소유자가 이제 그 분묘 소유자가 바뀌게 된다면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정해 줘야 되는 게 또 뭐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법정지상권의 일종을 이제 인정해 줄 건데 문제는 자 물건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물건이 건물이 있으면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인정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임목이 있으면 누구한테 인정해? 임목 소유자에게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분묘에도 인정할 건데 분묘 소유자가 이미 돌아가셨잖아. 그렇죠? 그러면 누구한테 인정을 해야 되겠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누구한테 인정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거하고는 좀 다르니까 건물과 임목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인정할 거단 말이지. 건물과 임목의 소유자한테. 근데 분묘는 소유자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누구한테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돌아가신 분의 누구? 아들. 돌아가신 분의 아들.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돌아가시면 누구? 이분의 아들. 근데 이분이 또 돌아가시면 누구? 이분의 아들. 그러면 계속 누구한테만 넘어가는 거지? 아들한테만. 아들이 여덟 있으면 어떤 아들? 큰아들. 그래서 큰아들에게만 이렇게 승계되는 그런 권리.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묘 기지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종소는 오로지 분묘 기지권은 오로지 종손에게만 전속적인 그런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건물과 임목의 소유를 위해서 인정하는 법정상권은 소유자에게 인정하는 건데 분묘 기지권은 누구한테만 인정한다고? 종손. 종손은 이제 아들, 큰아들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개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이 책에서 분묘 기지권을 다루는 거고요. 558페이지로 가세요. 이제 분묘 기지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분묘 기지권은 제목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 뭐라고 좀 쓰실 거냐면 일종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일종의 법정지상권, 일종의 법정지상권이라고 좀 적어볼게요. 일종의 법정지상권. 그러면 이것도 타 물건인가요? 네, 남의 토지에 인정되는 그런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성립 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2번 항목이 좀 시험에 잘 나와요. 2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거기 승낙 없이에다가 밑줄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 이 승낙 없이를 불법으로 혹은 무단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승낙 없이 설치했다 하더라도 불법인데 몇 년이 지나면요.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을 뭐한다? 시효 취득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2번 문항 맨 끝에다가는 우리 뭐라고 좀 하나 적어주실 거냐면 시효 취득. 자, 그러면 이 시효 취득했을 때 지료는 20년 동안 내왔나요? 안 내왔나요? 안 낸 걸 어떻게 알았죠? 우리가 이제 본 적도 없는데. 응? 무단으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소유자 모르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도 쭉 뭐를 낼 필요 없다. 치료를 낼 필요 없다. 예,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 무상치료라고 합니다. 예, 무상치료를 인정한다는 거 중요. 예, 무상치료 인정 중요합니다. 왜 무상치료를 인정하는 거지? 20년간 치료를 안 내왔으니까 앞으로도 치료를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단 내려오시면 분묘기지권자가 있는데 분묘기지권자는 두 번째 줄 누구에게만 전속하는 것이다. 이런 말 나와요. 종손에게 전속에다가 채색 한번 해 주실 거고요. 분묘기지권이 공시를 해야 된다. 해야지요. 예, 근데 이 법정지상권 자체가 다 공통적인데 얘는 등기를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등기 없이도 이제 지상권이 인정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공시를 뭘로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봉분밖에 없죠, 그죠? 예? 봉분. 예, 그러면 이제 공시의 기능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분묘가 뭐 되거나 뭐 됐을 때 평장되거나 암장된 경우에는 기지권을 뭐 할 수 없어요? 취득할 수 없다. 평장은 왜? 공시가 안 돼. 평평하게. 예, 암장은 왜? 암장은 안 매장했다는 얘기니까 예, 그건 뭐 안 되는 거죠. 거기 평장 암장 밑에다가 가묘를 하나 적으세요. 가묘도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가묘는 왜? 본질이 없으니까. 예, 본질이 뭐예요? 그 분묘 안에 파보면 뭐가 나와야 돼? 시신, 유골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거는 기지권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4번 범위, 분묘기지권의 범위 두 번째 줄,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주의 공지를 포함한다.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주의 공지를 포함하는 게 공간적 인정 범위를 말하거든요. 근데 분묘만 달랑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 뭐를 좀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공지, 빈 땅을. 왜? 이유는? 뭐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분묘에 이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가보잖아요. 예, 가서 뭐 하지? 절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절을 어떻게 해? 그냥 맹숭맹숭 전만 해? 아니면 뭐 다른 것도 해요?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차려놓고 하잖아요. 음식을 어디다가 놓냐고. 예? 어디다가? 그 묘 위에다 이렇게 얹어 놓지는 않잖아요. 예, 그럼 묘 앞에다가 뭐 이렇게 하나 놓고 뭐 제단, 뭐 상석 이런 거 놓고 거기에다 음식 차려놓고 절은 어디서 해? 묘 위에 올라가서 해? 아니면 그 앞에서 해? 그 앞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간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공지를 포함할 건데 이 주의 공지를 포함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 후손들한테는 좋은 일일지 몰라도 누구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공간적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뒷장 넘겨보시면 치료는 원칙적으로 남의 땅을 쓰는 거니까 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시효취득의 경우에만 무상치료를 대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고 존속기간 밑에 이제 2번 나와 있는데 존속기간이 분묘기지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본질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칠판 잠깐 볼게요. 건물 또는 임목의 소유를 위해서 인정하는 법정상권은 언제까지 인정해줘야 돼? 건물이 있을 때. 임목이 있을 때. 그러면 분묘는? 분묘가 있을 때. 근데 분묘가 있는 것도 이제 있는 거지만 이 분묘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내버려 두면 없어져? 그냥 이렇게 방치하면 없어지죠. 없어지는데 후손들이 계속 뭐 할 가능성이 높아. 관리할 가능성이 있으면 안 없어지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이거 안 없어질 거냐? 이런 개념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존속 기간에 보면 원칙은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에요. 세 번째 줄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이런 말이 있죠. 그거가 원칙이야. 근데 우리 관습에 약정을 걸어놓고 분묘를 쓰는 그런 약정, 관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은 약정이 없을 가능성이 많은데 약정이 없으면 권리자가에서부터 채색을 좀 합니다.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뭐 하는 동안에는 존속하는 동안에는 기지권도 뭐 한다? 존속한다고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 쭉 한번 채색해 주시고 과연 언제까지 그러면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구 무한. 그래서 몇 천 년, 뭐 수천 년, 뭐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는 이게 좋을지 몰라도요. 후손들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그 돌아가시는 후손들한테는 그럴 줄 몰라도 누구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토지 소유자. 그리고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있죠.
왜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냐면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요. 한 분이 돌아가셔서 이 자리를 뭐 가령 뭐 평수로 따져서 10평이든 20평이든 한 공간을 한 분이 살아계신 분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이 여기를 한 3,000년 정도 이렇게 점유한다고 생각해 봐요. 누가? 산 사람이 돌아가신 양반이. 그럼 이거 국가적으로 너무나 뭐예요?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땅이 넓은 나라라면 상관없지만 땅도 좁은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아주 치명적인 제도다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저 묘가 시효 취득된 묘라면 분묘기지권 자체를 시효 취득된 묘라면 더 기가 막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더 기가 막힌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은 3,000년 동안 지료돼 안 내? 안 내. 세금은? 세금 한 푼도 안 내죠. 그럼 세금은 누가 내? 토지 소유자가 계속 내죠. 3,000년 동안 계속 내주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제도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되고 하기 때문에 법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넘겨볼게요. 562페이지 3절에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뭐를 좀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면요. 분묘 기지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장사법은 언제 시행되는 제도랍니까? 2001년 1월 13일. 그러면 그 전에 이거보다 하루 전에 만들어진 분묘들은 장사법의 적용을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언제부터 적용받아? 2001년 1월 13일 설치된 이후 분묘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법에서는 두 가지를 좀 제한을 할 건데 첫 번째가 시간적 개념을 제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영구 무한 쪽으로 설치되는 게 좀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563페이지 보면 분묘의 설치 기간 양가로 4번에 보면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원칙 분묘의 설치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이런 말 나와요. 30년 거기 30년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이게 원칙인 거예요. 원칙 30년. 그 다음에 30년이 지났으면 그 땅속에 들어가는 유골 뭐 이런 것들이 좀 썩을라나요? 아니면 안 썩을라나요? 뭐 썩을 수도 있고 안 썩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번을 연장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1회에 하나요. 그 몇 년을 연장해 주겠다. 30년. 네, 그러면 최장 몇 년까지? 60년. 아까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있을 수 있다 그랬지? 영구 무한. 근데 이제 장사법 이후에는 60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충돌하잖아요. 아까 분묘기지권은 영구적으로 지금 이거는 60년. 이게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냐면 묘가 설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죠? 다시 분묘가 언제 만약에 그 설치가 됐다면 요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가 됐다면 그때는 장사법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으니까 영구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고 언제 이후에 설치된 묘는요?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묘는 아무리 오래 있고 싶어봐야 몇 년? 60년. 국립묘지도 60년밖에 안 돼. 국립묘지도 자기 땅에 있는 묘도 60년밖에 안 돼? 내 땅에 있는 묘도 마찬가지야. 모든 묘는 다 60년.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하는 겁니다. 꼭 분묘기지권 남의 땅만 이렇게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을 좀 넘겨볼게요. 한 장을 좀 넘겨보면 두 번째는 이제 공간적 범위에 대한 제한을 할 건데 아까 분묘기지권의 공간적 범위는 주위에 뭐를 포함한다 그랬지? 공지. 근데 주위에 공지를 포함하는 게 좀 막연하잖아요. 그 표현 자체가. 해서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숫자화 시킬 건데 기준을 개인 묘지는 몇 제곱미터 이하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30제곱미터 이하. 그거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 별표.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네. 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오른쪽에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이쪽이죠. 그거를 위로 한번 이렇게 묶어볼까요? 포물선 형태로. 가족에서부터 법인묘지까지. 이런 묘지들은 개인묘지가 아니잖아요. 개인묘지가 아닌 것들을 통칭해서 뭐라 그래? 공동묘지라 그래. 자, 다시 개인묘지가 아닌 것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고? 공동. 여럿이 같이 들어가는 게 이제 공동묘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공동묘지는 한 기의 면적을 제한해야지. 전체 사이즈를 제한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한 기의 제한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돼. 거기다도 채색하시고 만약에 합장을 하게 되면 얼마를 또 넘어가면 안 되는데 15제곱미터를
역시 초과할 수 없다. 거기도 채색하시고 별표. 근데 그 숫자들은 되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인 묘지는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30. 그 다음에 공동 묘지는 한 기당 10. 합장하더라도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앞장을 좀 이제 좀 잠깐 넘겨볼게요. 우리 그 분묘에서 좀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563페이지 맨 밑에 사설묘지의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 세 줄을 좀 읽어볼게요.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그 다음에 그 예정 지역으로부터는 몇 메타 이상을 띄워서 설치해라 이런 얘기예요. 300m. 물론 이제 개인 묘지하고 가족 묘지는 200m로 작년에 좀 완화되었고요. 도로 바로 옆에 묘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바로 옆에 묘가 이렇게 있어. 분묘가 이렇게 막 이렇게 봉구 쏟았잖아. 분묘가 이렇게 미관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미관도 있지만 또 에? 어떤 문제가 있죠? 도로가 확장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위험하죠. 누가? 운전자가. 왜냐면 도로에서 약간 뭐 문제가 생기면 밖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근데 뭐가 있으면요? 묘가 있으면 어떻게 돼? 차가. 묘 위에 올라탈 거 아니야. 올라타서 이렇게 뒤집히면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지. 그래서 도로 옆에는 그런 장애물 같은 걸 절대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멀찌감치 띄워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왜 그래서 도로 옆에 낭떠러 짓고 그러면 사람들 죽기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그 어저께 중국 관광객 태운 버스가 뭐 이렇게 도로 옆에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지고 32명 죽었더라고 중국 애들이. 그냥 다 죽은 거지 그냥 버스에.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 김정은이가 중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김정은이가 두 손 모으고 이렇게 쭉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뭐 같은 이제 사과하는 거지.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위험하죠. 도로 옆에 뭔가 있으면.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면 20호 이상 인가 밀집한 지역. 그러니까 20호 이상 인가 밀집한 지역을 보통 우리가 마을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마을이든 뭐 하여튼 마을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을에 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마을에 묘 있으면. 이게 좀 그렇잖아. 밤 되면 나가기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환경 자체가 안 좋으니까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몇 메타를 띄우래. 500m. 물론 이제 개인과 가정묘지는 몇 미터 띄울 건 300m를 띄울 건 뭐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됐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넘기세요. 양가로 7번에 보면 설치 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이런 말 나오는데 설치 기간이 종료됐다는 건 몇 년이 지났다는 거야? 30년이나 60년. 그럼 지났죠? 그럼 몇 년 안에 이걸 철거해야 되냐면 1년 안에 철거를 해야 돼. 근데 1년 안에 철거를 안 하면 형벌 떨어진대. 몇 년 몇 천? 1년 1천. 거기도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자연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연장의 의 정도는 좀 알고 계실 거예요. 565페이지 오시면 기억본의 자연장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여기까지 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연장 하려면 100% 뭐 해야 한다는 얘기네. 화장. 무조건 화장해야 돼. 그리고 이제 화장하면 이제 그 어떤 재가 나오잖아요. 이제 태운인 거니까. 그러면 재를 곱게 빠요. 곱게 빻은 것을 뭐라 그래? 골분이라고 하고 그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뭐 할 건?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는 자연장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포인트는 뭐를 만들지 못한다는 게 포인트야. 봉분. 그럼 봉분을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는 얘는 분묘이다, 분묘가 아니다. 분묘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자연장은 분묘가 아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자연장은 뭐냐? 그냥 자연장인 거야. 용어를 그렇게 만들어낸 거 2008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왜 도입됐냐면요. 오늘 뉴스 들어보니까 이제 뭐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앞으로 자동차를 등급을 정한대.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등급은 연비만 가지고 뭐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고 자동차 매연을 가지고 이제 등급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등급은 뭐 전기차, 뭐 2등급은 하이브리드,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고 아마 이제 휘발유차는 3등급, 그리고 경유차는 무조건 4등급부터 출발을 한대.
제차 경유차인데 이제 4등급 받았겠죠. 그런데 이제 4등급 중에서도 5등급도 있고 6등급도 있잖아, 경유차가. 예. 근데 이제 앞으로 5등급부터는 서울에 못 들어온대.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시행을 하려고 이 등급제를 시행하는 거야. 예, 근데 언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경유차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돼? 결국에는 팔아야지 뭐. 저 서울에 못 들어오게 할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가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되는 제도죠. 예, 그 미세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지금 경유차들이 휘발유차보다 더 많이 팔리거든요. 이것도 좀 잡아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거는 없고,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경유차들은 대부분 다 4등급이래.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5등급 차는 이제 오래된 차들. 예, 그런 건 이제 5등급이고, 뭐, 그 트럭, 뭐 이런 건 이제 5등급. 왜 길 가다 보면 트럭에서 막 매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5등급 넘어가겠죠. 그런 건 이제 못 들어오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환경이 바뀌면 우리가 이제 뭔 제도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뭐를 생각할 필요가 있냐면 지금 남한에 살아있는 사람이 5천만 명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남한에만 살아있는 사람이 5천만 명이야. 이 사람이 향후 100년 안에 다 죽을까요? 예, 향후 100년 안에 다 죽을 거야. 한 3명 빼고. 그죠? 오래 사는 사람 빼고. 그러면 그 5천만 명 어디로 갈 거냐를 생각해 봐요. 5천만 명이. 뭐 어디로 가겠어? 다 뭐 매장하겠지.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몇 기의 분묘가 생기겠어? 5천만 기의 분묘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 합장하고 저 봉안하고 이런 거 다 빼더라도 최소한 1,000만 기 정도는 생길 건데 분묘가. 예. 그거 국가적 재앙 사태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자연장이에요. 요게 이제 신호를 보여주는 거고요. 향후 이제 한 10년이나 20년, 우리 지금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실 좀 정도 되면 무슨 이제 그 제도가 만들어질 거냐면 지금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앞으로는 매장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돼. 매장을 못하게. 예. 왜 못하게 해야 돼? 뭐 지천에 다 묘가 있잖아 지금도. 예. 근데 그거를 더 많이 만드는 것 자체가 재앙 사태가 되니까. 예. 그래서 도입한 게 자연장입니다. 그럼 자연장은 어디다 할 거냐면 그냥 수목이나 잔디나 화초 이런 데다 그냥 땅 파고 묻고 덮어주는 거야. 그러면 자연으로 다 뭐 하겠어 이분이 다. 이제 썩어서 자연 속으로 그냥 이렇게 환원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 자연장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연장은 집에다 해도 됩니까? 단독주택 같은 거. 해도 되고. 집에다가 자기 텃밭에 해도 되고. 뭐 상관없어. 일본은 자연장을 오래전에 도입했는데 일본 애들은 자기 집 정원에다 하는 그런 게 거의 유행이에요. 그걸 남에다가 피해 준다라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더 심한 경우는 일본 애들은 그거 자연장 비슷하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화장시켜서 뼈가루를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어디에다가 넣어놔요? 집에 찬장에다 넣어놔. 예, 그래서 뭐 5대조 할아버지, 뭐 4대조 할아버지, 3대 이렇게 쭉 넣어놓는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열어보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 예. 그렇게 해야 돼 우리도 사실은. 뭐가 좁으니까요. 땅이 좁아서 그런 제도로 과도기적으로 도입한 제도를 자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연장은 분묘다, 분묘가 아니다. 분묘 아니다. 요것만 좀 기억하실 겁니다. 자, 567페이지 오시면 이제 4절에 농지법상의 농지 취득 자격증 명제가 있는데 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농지는 아무나 살 수 있나요? 아무나 못 사나요? 아무나 못 사죠? 예, 그럼 누구만 사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살 수 있지? 예, 그걸 농업인이라고 해. 그런데 농업이라는 건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그럼 직업을 새롭게 선택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걸 신규 영농자라고 해.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농지를 아무나 못 사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농지 가격이 올라가 내려가고 유휴 농지가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주말 체험 영농 제도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말 체험 영농은 아무나 사는 거야? 예, 아무나. 예, 그래서 농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말 체험 영농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개공한테 중요하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일단 제목에 보니까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제 이런 말 나오죠, 그죠? 그럼 그 말을 좀 풀어보면 농지는 자격이 있어야 산다는 거야. 근데 그 자격이라는 게 별게 아니야.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당연 자격이 되는 거고 새롭게 농사를 지을 사람도 자격이 돼? 예. 그리고
누구도 되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주말 체험 영농도 자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뒷장 넘기시고. 농지의 의의는 세 가지 지목을 좀 기억하실 건데 농지는 지목상으로 봤을 때 뭐를 농지라 그래? 전답과 수원을 농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오른쪽에 농지의 소유 제한 이런 말 있는데 농지법 6조 1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농지는 쪽 채색을 해주셔야 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농지는 세 가지 경우에 산다 그랬지? 첫째 누구? 농업인이 사. 그 다음에 신규 영농, 이용할 자, 앞으로 할 사람도 살 수 있어. 근데 주말 체험 영농은 여기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거든. 예외로 허용해 주는 거야. 예외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주말 체험 영농은 농사를 짓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체험, 말 그대로 체험하겠다는 거지 농사를 짓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무슨 원칙이라고 하냐면 경자 유전의 원칙. 그 경자가 뭐지? 경자가? 농사 지을 사람? 그걸 이제 한자로 경자 이렇게 밭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한자로. 자, 넘기시고요. 570 농지의 소유 상한. 농지는 농업인이 취득할 때는 제한이 없어요. 크고 작고 이런 거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비농업인 신분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밑에 박스에 보니까 상속, 이농, 주말 체험 영농 있는데 상속이랑 이농은 중개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빼고 디귿번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니까. 뭐 나왔죠? 주말 체험 영농. 일단 주말 체험 영농은 누구나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말 그대로 누구나. 다만 주 타겟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 도시민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도시민들이 1인당 아니면 세대당? 한 세대당 얼마 미만 농지까지?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까지. 거기다 우리 쭉 한번 채색해 주시고요. 별표 한번 해주시는데 그 숫자도 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냐면 10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0 다음에 뭐 붙었지요? 미만. 1000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거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건 1인당 아니면 세대당.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보면 세대원 전부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세대원 전부. 그 개념을 잘 기억하실 거고요. 오른쪽에 농취증명 있는데 농취증은 어디 가서 받을 거냐면 첫 줄 가운데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어디 가서 받을 거예요? 시구읍 면장에게 가서 받을 겁니다. 거기다 채색하시고 별표 시구읍 면장에 가서 받는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어느 관청이 빠졌죠 지금? 군수가 빠졌잖아. 시구읍 면이니까 군수 빠지고 읍이랑 면 단위에 가서 받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농지는 되게 시골에 많잖아요. 근데 시골에 가면 행정구역이 무슨 군 많으니까 대개 농지는 읍 단위나 면 단위 가서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농취증의 발급 자격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농취증의 발급 자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이나 신규 영농이나 주말 체험 영농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밑에 보면 경영계획서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경영계획서 관련해서 한 장을 좀 넘겨보세요. 574페이지 상단 가보시면 표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는데 거기 표 위에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표를 그림으로 암기해 두면 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암기하는데 어떻게 암기하라고? 그림으로 그냥 그림으로 어떻게 암기하래? 농업경영계획서 왼쪽 왼쪽. 자,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오른쪽에 있는 농취증을 먼저 봐도 농업경영계획서를 먼저 써야 돼. 농업경영계획서. 왜? 왼쪽이니까. 이런 순서도 좀 기억하시고 그런 순서. 그러면 뭐를 받으려고 뭐를 써낸다 이렇게 개념 잡으면 되겠네. 농취증을 받으려고 농업경영계획서. 그러면 그게 꼭 필요한 거야? 아니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어떤 경우 필요하냐면 자 주말 체험 영농은 필요가 없어. 왜? 농사 짓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대신 농취증은 있어야지. 두 번째는 농지 전용 협의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죠? 농지 전용 협의는 완료된 농지는 옆에 보니까 왜 두 개 다 필요 없냐면
그 전용 협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전용 협의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좀 잡으셔서 왼쪽 여백으로 한번 빼볼까요? 예, 왼쪽으로. 예,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야. 이게 농지가 있으면 이 농지를 뭐 아닌 쪽으로요? 농지 아닌 쪽으로, 이 농지가 농지 아닌 쪽으로. 그럼 이게 무슨 농지가 되는 거지? 비농지가 되는 거지. 비농지로 이렇게 빼내는 것을 뭐라 그래? 전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이 전용하는 거를 협의를 했다는 거야. 누구랑 누가 협의를 했을까요? 소유자하고 했을까? 관끼리 했을까? 관끼리. 예, 그래서 이 비농지에 대한 협의는 관청이 모여서 협의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질문. 이 관청과 이 관청은 대등한 관계일까요? 아니면 상하 관계일까? 아니, 상하 관계. 왜? 이렇게 하는 거를 상급관청에 협의를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시도지사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건 규모가 큰 거. 여기가 만약에 시도지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시군구. 규모가 작은 거. 그러면 관대관이 모여서 이 농지 아닌 것 쪽으로 빼내는 거를 뭐 했다고? 협의했다 이거야. 그러면 얘는 이미 밖으로 나온 거지. 밖으로 나왔잖아. 그럼 비농지가 된 게 확정된 거야? 아니면 때에 따라서 다시 농지로 들어갈 수 있어? 확정된 거야. 이거는 농지 밖으로 빠졌단 말이야. 그러면 아주 간단한 말이 나오네. 전용협의 완료라는 말이 농지법에서 나오면 농지다, 농지가 아니다. 농지가 아닌 거야. 농지가 아닌 거를 말해. 그러면 밑에 전용 허가랑 전용 신고는 뭐냐면 농지가 여기 있는데 밖으로 나가도 좋다라고 하는 허가나 신고를 해준 거야. 근데 지금 나갔어, 안 나갔어? 아직 안 나간 상태니까 농지로 보는 거야, 얘는. 그죠? 그래서 농지증은 필요하지만 농업경영계획서는 필요 없는 게 이거는 밖으로 나가도 되는 땅이니까 경영계획서는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고 아니면 애우시면 더 좋고. 애우시면 왜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빠르고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풀어낼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좋죠. 아무튼 뭐 잘 알아서 판단하시고 아마 농지법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증명과의 상관관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는 사후관리 같은 거를 하게 될 건데 이건 뭐 크게 우리 과목에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넘어가시고 577페이지 보시면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게 이쪽이죠. 그 농업경영계획서를 써내야 되지요. 그러면 이거 써내면 뭘 받을 거예요? 뒷장 넘기시면 농취증 받을 겁니다. 농취증 제목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 농취증의 용도, 기능 뭘 할까요? 농취증은 무슨 용도를 할까? 등기할 때 첨부. 그렇죠? 농취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농취증이 꼭 있어야 돼.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무조건 농취증이 들어가야 돼. 그럼 매매를 원인으로 만약에 등기한다. 그러면 농취증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하겠어?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계약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자, 뒷장 넘기시면 580페이지. 대리경작 제도가 있고 농지 임대차가 있는데 대리경작은 이제 우리 그 개공한테 상관성이 없는 제도예요. 뭐 무시해도 좋고요. 임대차, 우리가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어 없어 농지? 있죠. 요거 좀 중요한 얘기인데 원칙은 임대차가 안 돼요.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소작행위 자체를 금지시키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임대차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2012년도에 역시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그 예외적 허용이 소문자 A에서부터요. 뒷장 한번 넘겨보면 소문자 O까지 굉장히 많은 예외적 사유를 입법해 준 거야. 그러면 여기에 웬만한 시골 농사 짓는 분들은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웬만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사실상 전면 허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개만 좀 채색할게요. C번 있죠, 이제 소문자 C, 앞부분 C. 자, 그러면 몇 년 이상 농업경영 했던 사람? 8년. 8년 이상 작용했던 사람은 연령에 상관없이 임대차 줄 수 있다. OX. O. 면적 불문하고 임대차 가능. 그 다음에 F번이요. F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거기도 채색해 주시고.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라는 건 아까 무슨 의미라 그랬지?
농지가 아닌 거니까 그냥 일반 토지야. 예, 그래서 임대차 마음대로 해줄 수 있고 면적 불문하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내려오시면 K번에 보면 K번, 예, K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쭉 채색해 주셔야 돼요. 질병, 징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침. 여기까지 일단 채색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뭐 이런 말 나오죠. 거기도 일단 채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뒷장 좀 잠깐 넘겨볼게요. 3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 여기도 좀 채색해 주세요. 3이라는 숫자가 좀 많이 나오죠. 예. 자, 그러면 나이가 안 돼. 이거 뭐 예를 들어서 8년 이상 자격을 못했어. 뭐 협의되지 않았어. 이런 조건이 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렇게 된 사람도 아프기는 할 수 있어? 예.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그럼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뭐는 갈 수 있어? 그러면 여행은 갈 수 있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임대차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재작년에는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같은 게 나왔는데 농사 짓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군수 선거 한번 나가볼까? 이래도 돼, 안 돼? 해도 되죠. 그래서 이제 만약 군수에 당선되면 임대차 줘야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뒷장 넘기시면 소문자 L이죠. 예, 소문자 L에 보면 60세 이상이 되어 거기다 일단 채색하시고 세 번째 줄 끝부분 농업 경영 이용 기간이 몇 년 넘을 때 5년. 예, 거기다도 채색하십니다. 요거는 일단 뭐에다가 나이 일단 제한 있고 연령 제한. 예, 그리고 경력은 몇 년? 5년 이상 이제 경력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만약에 거기에 나오는 나이는 다 만 나이입니다. 자, 만 47세가 10년 작용했대. 그러면 이 사람은 임대 줄 수 있다 아니면 임대 못 놓는다? 줄 수 있어. 자, 왜 줄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나이로 보면 안 되지만 몇 년? 8년 이상 작용했으면 되는 거야 또. 8년 작용은 아까 뭐하고 상관없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뭐 전면 허용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고 농지 임대차 계약은 구도로 하는 것보다는 뭘로 하는 것이 좀 서로에게 좀 공평할 수 있어요. 서면에서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이 서면은 그러면 국장이 만들어서 권장할까요? 아니면 다른 장관이 만들어서 권장할까요? 다른 장관 누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 임대차는 물권 관계 아니면 채권 관계? 채권 관계죠. 임대차는. 예, 채권 관계라서 대항력이 있는 게 원칙, 없는 게 원칙. 없는 게 원칙이야. 예? 그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3자에게 주장은 못해. 그런데 이 농지 같은 경우에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인정해 주겠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하는 어디에 가서 확인을 받으래? 시구 읍면에 가서 확인. 거기다 채색하시고 확인을 받는다는 게 뭔 말이에요? 확인을 받는다는 말. 그 바로 밑에 있는 확인 일자를 하나 받는다는 거야. 확인 일자, 도장 하나 받는다는 거지. 여기서 조심하실 거 무슨 일자를 받는다는 거 아니라는 거. 확정 일자. 확정 일자는 어디랑 어디에서야? 주택이랑 상가에서만 있는 거야. 그럼 확인 일자는 어디서 있고? 농지에서만 있어. 농지에서는 확정 일자 없어요. 네,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해당 농지를 뭐 받으면? 인도 받으면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효력이 생긴다는 건 뭐가 생긴다는 뜻이야? 대항력. 그럼 대항력 생기는 게 좋아? 예, 뭐가 좋아? 대항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좋지? 누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쫓겨나지 않는 그런 힘, 권리 이런 게 생기니까 좋은 거죠. 7번 오른쪽 7번의 임대차 기간인 농지 임대차 기간은 최단 기간이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길어요. 몇 년? 3년. 예, 3년에다 역시 채색하시고 별표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택의 최단 기간은 몇 년이었냐면 2년, 상가 1년, 농지만 3년. 농지를 좀 길게 주는 이유는 작물이 좀 자랄 시간을 주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넘기시고요. 그 밖의 제도 이런 말이 있는데 투기가일 지구가 지정이 되면 뭐를 못하죠? 거기 옆에다 제목에다 땡땡 하나만 해주시고 뭘 못할까요? 분양권. 그죠? 예.
그 다음에 재건축 입주권 이런 것들의 전매를 금지시키는 제도가 투기과열지구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특별시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어? 예. 그래서 분양권, 재건축 입주권 전매 안 돼. 전부 다 25개 구 전부 다 지정돼서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와 이거 해제했을 때 어떤 게 우리한테 좀 좋을까요? 우리한테. 해제. 왜? 그래야 장사가 잘 되죠. 예. 그런 또 마인드가 굉장히 있으시네. 그렇죠? 마인드가. 예. 그래요. 이거는 거래를 아예 둔화시키는 굉장히 치명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이 대도시에서는요. 자, 이번에 사립학교법상의 기본재산거래규제라는 것이 있는데 학교법인은 100% 면세법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재산 같은 것들은 거래할 때 뭐를 받고 이제 거래를 해야 되냐면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관할청의 허가 이런 말 나오죠, 그죠? 거기다 밑줄 한번 해주시고 밑으로 빼보세요. 예, 관할청의 허가라는 게 뭐냐면 학교의 급에 따라서 좀 다른데 초중고 대학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초중고까지는 관할청이 교육감이야. 시도교육감. 그 다음에 대학 이상이죠. 대학 이상은 교육부 장관이 관할청이 돼요. 이런 교육감이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학교가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뭐 그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처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전학 다녀보셨죠? 전학. 예, 전학. 근데 전학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잖아요. 근데 혹시 학교가 팔려가지고 전학 간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학기 중에는 절대 그런 거 허가 안 떨어집니다. 학기 중에는. 그래서 최소한 학기 중에 학교 팔려서 전학 가고 이런 얘기는 없다는 거죠. 애들이 야 우리 학교 팔렸대더라 이런 얘기는 그런 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애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학업에 이제 지장이 되니까. 뒷장 넘기시고 3번, 4번은 안 보셔도 돼. 뭐 특별히 뭐 의미 없고 5번은 전통사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오래된 뭐 절 뭐 이런 거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절에서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부동산은 예전 왕들로부터 왕이죠. 뭐 고려 때나 조선 때 왕들로부터 다 이렇게 하사받은 증여받은 부동산들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 소유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잖아요. 이 부동산 자체가. 그래서 국가의 소유나 마찬가지인 거죠. 국가가 다 증여한 거니까.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어느 장관의 허가를 꼭 받아야 돼.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 처분할 때 거기다 채색 하나 해주시고 별표. 그것도 잘 나오고 옆에 가로도 잘 나오는데 처분이 아니고 대여랑 담보 제공만 한다면 맨 마지막 누구의 허가? 시도지사. 그러면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누구의 허가? 문체부 장관. 그 다음에 대여랑 담보 제공만 할 때는 시도지사.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향교는 시도지사 허가 사항인데 이 향교는 지방 국립학교 정도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향교는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니까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고 7번은 뭐 한번 읽어보시고 8번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들 학업은 보장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학업권은. 그래서 그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몇 미터까지? 50. 거기다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거기 안에는 아이들 학업에 위해되는 업종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못 들어가.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몇 미터까지? 200m까지를 운영하는데 상대니까 아마 행위 제한이 절대보다 조금 뭐 되겠어요? 좀 완화되겠지. 때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